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국내외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 비트코인, 알트코인과 함께 여러 암호화폐 이슈 한 주간의 뉴스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락했잖아요. 제가 준비했을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8만 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또 8만 선까지 붕괴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또다더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 장세가 길어지면서 8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친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식을 앞둔 지난달 20일 10만 9,114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이후 계속 조정 장세를 맞으면서 한 달 만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지연과 미중 무역 갈등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21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건이 발생한 것도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위축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하락세는 대형 헤지펀드들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포지션 청산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아서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는 이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헤이즈 창업자는 지난 24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고블린 타운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블랙록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등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블린 타운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투자 심리가 극도로 부정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시장 급락의 주된 요인은 차익거래 전략에 있습니다. 많은 헤지펀드들은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간 가격 차이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ETF는 매수하고 선물은 공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이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헤이즈 창업자는 현물과 선물 간 가격 차이가 국채 수익률만큼 낮아지면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헤지펀드들이 모든 투자를 정리하고 이익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7만 달러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익거래 수익률이 더 안전한 국채 수익률보다 낮아지면 헤지펀드들은 일제히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대규모 ETF 매도와 선물 매수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가속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넥스 리서치 마커스 TLN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는 지난 23일에 투자자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ETF를 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래 보유할 투자자가 아니라 시세 차이로 돈을 벌려는 헤지펀드라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현물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루에만 11개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5억 1,70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이는 7주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호들 15캐피털 데이터를 보면 블랙록 펀드에서 1억 5,900만 달러,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에서 2억 4,7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비트와이즈, 인베스코, 바네크, 위즈덤트리, 그레이스케일 펀드도 대규모 자금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시장이 흔들렸지만 일부 온체인 지표는 이번 하락이 바닥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전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달러 선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약 1조 달러가 증발을 한 건데요. 하지만 시장 지표들은 이번 하락이 단기적으로 지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유럽의 연구 책임자인 안드레 드라고 씨는 암호화폐 투자 심리 지수가 지난 8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강한 역발상 매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온체인 데이터, 파생 상품 시장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위험 대비 수익 전망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업체 글래스노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하루 동안 18억 달러 규모의 실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엔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당시 32억 달러 손실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155일 이하 보유한 단기 투자자들이 43,600 비트코인을 손실 상태에서 거래소로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규모의 손실성 매도였습니다. 이 같은 지표들은 시장이 극심한 공포 상태에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점이 매수 기회로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조정을 바탕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한국 소식으로 다시 돌아와 봐서요. 최근 금융위가 업비트에게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이슈 등이 있었는데요. 각 입장이 어떤지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업비트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서구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보를 통보했습니다. 25일 FIU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또 이서구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마지막으로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뤄질 과태료 처분은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했습니다. 이에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제재심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FIU가 발표한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지난해 8월 23일까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사와 총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 목적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실명 확인 증표 등을 제출한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건도 총 34,477건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건 5,785건, KYC 재이행 주기 내 KYC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거래를 허용한 건 354건, 자금 세탁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건 22만 6,558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업비트는 이날 발표된 제재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두나무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면서 이번 제재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서 업비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또 업비트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업비트는 거래를 진행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모두 금융당국의 구두 짓이었다. 즉 허락하에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허락, 구두 지침이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진행했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맥스시, 쿠코인 등 22만여 건에 대한 해외 미신고 거래소 대상 출금은 제한한다고 밝혔는데요. FIU가 공개한 부적정 실명 확인증 증표를 통한 고객 확인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일 FIU는 종이로 가렸거나 실물이 아닌 종이에 복사하거나 촬영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으로도 고객 확인이 가능했다는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손으로 대충 그린 신분증마저 업비트의 고객 확인 시스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그림도 첨부를 했는데요. 업비트 관계자는 모두 우리가 발견해서 반려한 케이스고 대상 고객들 모두에게 부적절한 사진이니 다시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안내한 경우인데 왜 첨부 사례에 포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NFT, 스테이킹에 대한 서비스 추가 시에도 위험 평가를 진행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예로 든 그림들이 사실 핵심이 아닌데 극히 일부를 사례로 들면서 FIU가 과도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다만 향후 결정될 과징금이 핵심이라 앞선 한비코 사례처럼 건당 1,000만 원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미리 FIU가 일부 영업정지와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로 균형을 맞췄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빛코는 이 FIU로부터 고객 확인제도 위반 혐의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FIU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난달 말에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 속에서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포브스 선정 세계 7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금융당국의 제재로 홍역을 치르는 와중에도 업비트가 국제시장에서는 신뢰도를 인정받으며 대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6일 두나무는 미 경제매체 포브스가 실시한 2025년 전 세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에서 업비트가 국내 거래소 중 1위, 글로벌 순위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 측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번 평가에서 10점 만점 중 6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 CME, 코인베스트, 비트스탬프, 바이낸스, 로빈후드, 비트뱅크에 뒤이은 성적인데요. 포브스는 이번 순위 산정을 위해서 전 세계 200여 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9개 지표 중 가운데 가상자산 보유량, 규제 준수도, 투명성, 재무 건전성, 수수료 체계, 기관 투자자 현황, 현물 파생 거래 규모, 가상자산 상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요. 특히 포브스는 업비트의 투명한 운영과 재무적 건전성에 높은 점수를 부과를 했습니다. 한국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1,0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글로벌 인정과는 상반되게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죠.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5일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공개하고 두나무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업비트는 국내 금융당국의 제재로 평판에 타격을 입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로 인정받고 있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서구 두나무 대표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기 위해 서비스 품질, 보안, 투자자 보호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라자루스에 대한 해킹 조직,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2조 원대 이더리움을 탈취한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라자루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상금 약 2천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26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 벤저우는 자신의 엑셀 계적을 통해 라자루스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는 현상금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우 CEO는 라자루스와의 전쟁에 동참하라며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을 연결하고 자금 추적에 참여할 수 있으면 제출한 정보가 자금 동결로 이어질 경우 현상금이 즉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상금 사이트 공지에 따르면 바이비트는 총 도난 자금 14억 달러에 10%에 해당하는 1억 4천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내걸었는데요. 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전체 탈취 자금 가운데 3%에 달하는 약 4,231만 달러가 동결이 됐고요. 90.23%는 자금 추적 중입니다. 전체 자금의 6.74%인 9,419만 달러는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현재까지 자금 동결에 기여한 5명에겐 현상금 약 423만 달러가 지급이 됐습니다. 저우 CEO는 사이트는 라자루스 등 가상자산 업계의 악의적인 행위자가 사라질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번 해킹 사고가 아니더라도 라자루스에 의해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피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비트는 지난 21일 라자루스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ETF를 탈취당했는데요. 이는 역대 가상자산 업계 최대 규모로 이 사건 여파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2조 원 가까이 털린 바이비트와 달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철통 부안을 자신했는데요. 약 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된 바이비트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사 콜드월렛 운영 방식의 차별성과 보안 체계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독자적인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한편 운영 보안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바이비트와는 다른 콜드월렛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약 580억 원어치 이더리움을 탈취당한 경험이 있는 업비트는 이후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라자루스는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태의 배후로도 지목이 됐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2019년 이더리움 탈취 사고를 기점으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원래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고 내부 보안 정책도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자 위탁을 하지 않고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책임 관리하고 있고 핫 월렛을 분산 운영하고 보유 비중을 일정 금액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으로 2019년 이후 단 한 건의 탈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2위 빗썸은 바이비트 해킹 사태 이후 자사 시스템과의 영향의 분석도 진행을 했습니다. 빗썸 측은 바이비트와는 다른 콜드월렛 출금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의 영향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코이너는 이미 고도화된 보안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바이비트 사태와 관련해 재점검을 진행했으며 필요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빗은 엄격한 보안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코빗 측은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세이프닷 글로벌하는 외부 솔루션을 사용한 바이비트와 달리 더욱 엄격한 운영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비트 해킹이 콜드월렛의 기술적 취약점이 아닌 운영상의 허점을 노린 고도화된 공격이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 보안 전문가는 공격자들이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의 자금 이체를 담당하는 개발자의 시스템을 해킹해 이체 주소를 악의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패킹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패킹은 악성 코드가 보안 시스템에 탐지되지 않도록 은폐하거나 압축하는 기술인데요. 이를 통해 담당자들의 기기에 표시되는 거래 정보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고 또 서명 데이터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빗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바이비트 해킹에서 보듯이 기술적 허점에 대한 공격이 아닌 운영상 허점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는 것을 주의하고 있다면서 각 임직원들의 기기 보안이나 보안 교육, 네트워크 분리 등을 다시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드월렛은 가상자산의 보안 키를 오프라인 상태의 저장 장치에 보관해서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상시 연결된 핫월렛보다 보안성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일에 바이비트의 콜드월렛에서 약 15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바이비트 측은 모든 고객 자산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벤저우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 이더리움 유출분을 모두 메웠고 머크트리 방식의 새로운 자산 준비금 증명 이 보고서를 곧 공개해서 고객 자산이 1대1로 보관되고 있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서클 공동 창업자 제레미 얼레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이 미국 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얼레어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을 무시하며 운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SD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은 규제 준수를 통한 금융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 금융과 비트코인 시장을 연결하고요. 시장 변동성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달 초 테네시주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육성을 강조하면서요. 스테이블 코인 성장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경쟁사 테더는 최근 본사를 엘사바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테더 CEO는 경쟁사들의 테더 죽이기를 비판했는데요. 얼레어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금융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코인이란 인터넷 유행어 등을 뜻하는 밈에 코인을 더한 말인데요. SEC 산하기업금융부는 2월 28일 하위 테스크를 적용해 검토한 결과 민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웹페이지에 설명을 했습니다. 하위 테스트란 금전을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을 기대하며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생길 경우 증권으로 판단하는 증권성 판단 기준입니다. 이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수장 헤스터 퍼스 위원은 앞서 2월 5일 연방증권법 기준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TF의 최우선 수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웹페이지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 후에 약 3주 만에 기업금융부가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밈코인은 이용자들이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며 자금이 특정 기업의 개발을 위해 모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가격 변동은 투기적 거래와 시장 심리에 의해 결정될 뿐 특정 관리자나 기업의 노력과는 무관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민코인 발행자가 구매자들에게 사업적 노력을 통해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기업금융부는 따라서 밈코인 발행 및 판매자들은 연방증권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없으며 보유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상적인 민코인과 달리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는 일부 민코인은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어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기 행위는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가상자산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전략 비축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이 동력을 잃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딥크립트에 따르면 미 상원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는 26일에 첫 회의를 개최해서 친가상자산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디지털자산 소위원회는 친가상자산 법안 통과를 목표로 미 양당 소속 상원의원 각각 4명이 모여서 지난달에 구성이 됐는데요. 이날 회의에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놨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관련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미 의회 내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추진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왔는데요. 최근 주 차원에서 발의된 비트코인 비축 법안 3건도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 통과 목표 시점도 수개월간 미뤄졌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여전히 많은 상원 의원들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면서 올해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명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의 이 같은 행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세운 친가상자산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임명한 가상자산 차르 데이비드 삭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 안에 친가상자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날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가상자산 법안 논의 속도를 늦추는 모습을 보면서 100일 내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트럼프 취임 후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